제가 여러 번 왔어요. 옛날에 주민자치 사업 몇 년 전에 평가위원으로 와서 이 방에서 했던 기억도 있고, 그래서 친숙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것은 주민자치와 시민의식 중에서 요즘에 정말 많이 논의되는 것 중에 하나가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이 민주시민교육은 도대체 어떤 거고, 특히 우리 주민자치위원들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래서 앞으로 또 우리가 민주시민 의식을 향상을 하려면 이제 어떤 것들을 좀 배워가야 하는가 라는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민주시민교육을 누가 제일 먼저 필요로 하는가, 제일 많이 필요로 하는가 라는 얘기를 하면 리더들이고요. 그 중에서 조금 다른 리더보다도 지역사회 리더, 주민자치위원분들이 제일 필요한 그런 어떤 그 민주시민 교육을 통해서 갖게 되는 역량, 이제 그런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이제 제가 좀 쉽게 좀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계속 이 과정도 이제 자치분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자치분권은 뭐 보는 사람에 따라 좀, 다르게 보기도 하지만 두 가지 맥락에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대부분. 하나는 이제 지방자치라는 맥락하고요. 하나는 주민자치라는 맥락입니다. 두 가지 맥락 하에서 주로 진행이 되는데, 지금 아마 제일 많이 논의되는 거는 자치분권과 관련해서 지방자치 같아요. 그죠? 이 지방자치는 어떤 거냐 하면, 이 국가하고 시도와 시군구, 우리의 행정체계를 3층 체계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 세 단위가 얼마나 권한을 나누어 가질 것인가의 문제를 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주로 이제 국가가 권한을 많이 가지고 있다.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서, 예를 들면 경기도라든가 시흥시는 뭘 결정할 때 별로 결정할 권한이 없다. 그래서 자꾸 권한을 많이 달라라고 얘기하는 게 지방자치예요. 그죠? 이거는 다 아시죠? 예, 그래서 지금 아마 새 정부에서는 약속대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헌법 개정까지 가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법 개정 문제도 있고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자치분권을 뭐 지금 80대 20에서 70대 30으로, 또 궁극적으로는 한 60대 40까지 이렇게 이제 비율을 조정해서 각각의 지방자치단체들이 권한을 많이 갖게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얘기를 아마 이제 여러 번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얘기하려는 주민자치는 우리 주민자치위원분들이시잖아요. 주민자치는 어떤 거냐 하면, 주로 시군구 밑에 이제 사무소가 설치가 되죠. 그러니까 행정기구로, 그죠? 읍면동, 그가 시군구가 기초지방자치단체, 자체적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맨 하위 지방자치단체인데, 그 지방자치단체가 넓다 보니까 이거를 한꺼번에 이렇게 다 통화를 할 수는 없으니까 쪼개져, 행정구역으로. 그죠? 그래서 지금 시흥시 같은 경우는 몇 개 동입니까? 한 17개. 요 옆에 안산 같은 경우는 한 25개. 고향 같은 데는 가보니까 39개 동이 있더라고요. 수원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동으로 쪼개가지고 그 동에다가 누구를 파견해요, 행정적으로? 읍면동장, 사무소를 설치해서 읍면동장을 통해서 행정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행정활동 외에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할 영역을 좀 남겨놓은 거죠. 그죠? 행정이 모두 다 할 수 없으니까. 그러고 나서 거기에다가 뭘 설치했어요?
주민자치위원회를 거기다가 설치를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지방자치가 이렇게 그 단체자치라고도 해요. 국가라는 단체, 시도라는 단체, 시군구라는 단체끼리 권한을 배분하는 거를 주로 이야기한다면, 그죠? 주민자치라는 것은 시군구 밑에 읍면동에 설치되어 있으면서 권한을 누구와 좀 나눠 가져야 돼요? 그렇죠. 관하고 좀 나눠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관이 다 거의 다 가지고 있는 권한을 민간한테 좀 상당 부분 좀 이양이라고 원래 건데 좀 찾아와야죠. 그죠? 이 주권 재민 사상 뭐 이런 거랑도 연결돼서 관이 지나치게 지역 다스리는 일을 많이 하는 거를 조금 주민자치 영역으로 이제 가져오려고 하는 움직임, 이런 것들을 주민자치 운동이라 그러기도 하고 사실은 주민자치의 개혁의 방향이기도 했죠. 지금까지. 그죠? 그리고 지금 아마 시흥은 지금 주민자치회라는 그 제도를 아직 채택은 안 한 것 같아요. 아, 지금 시범사업 하고 있습니까? 그런 데는 이름이 어때요? 이미 바뀌었잖아요. 위원회가 아니라 주민자치회로 바뀌었죠. 그죠? 그러면서 주민의 대표들을 뽑아가지고 상당 부분의 자율권을 갖도록 하는 그런 체계로 이제 변화시킬 걸 예정하면서 지금 시범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권에서 분권으로 가는 거, 지방자치, 또 뭐 주민자치도 이제 맞는 거고요. 근데 이제 특히 주민자치는 이제 자치보다는 타치 중에서도 관치 중심의 사회에서 조금 그 주민자치로 좀 더 움직여 오려는 그런 움직임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씩 그런 거 물어봐요. 지방자치하고 주민자치하고 좀 틀린 개념인데 계속 그 의원님들도 좀 헛갈리게 쓰시는 것 같아요. 지방자치 단체장님들도 헛갈리게 쓰시고. 그러면 한번 이거 여쭤볼까요? 지방자치가 잘 되면 주민자치가 잘 될까요? 어떻습니까? 지금 굉장히 지방자치에 집중하고 있거든요. 자치분권의 두 맥락 중에서 우리가 굉장히 그 주민자치라는 맥락을 우리가 이루어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자치분권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이 이렇게 국가는 그 지방으로 권한을 이양하면서 뭐라고 그러던가요? 국가가 지방으로 권한 이양을 하면서 아이고 이런 거 다 지방으로 내려주면 지방 공무원들이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하고요. 또 주민자치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중요한 권한을 아무 책임도 없는 민간에게 줬을 때 민이 이걸 예산이며 이런 거 관리를 잘할까? 왜 그러면 또 이렇게 나쁜 사례들이 좀 터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 두 가지 얘기가 이 자치분권이 퍼져나가는데 두 가지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하나는 이제 제도론자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지금 법과 제도를 바꿔서라도 자치분권을 강화해야 된다.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죠?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법 개정하자, 제도 개정하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또 하나의 맥락은 이게 그 많은 전문가들의 토론에 가보면 또 중앙정부의 토론에 가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까 좀 전에 제가 한 얘기랑 똑같은 얘기를 해요. 지방 공무원분들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이런 걸로 봐서 자치가 가능할까? 이 전문성이나 뭐 여러 가지로. 또 하나는 또 주민자치를 둘러싸고는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이렇게 많은 권한, 예를 들면 뭐 일부 지금 시도되고 있는 게 주민세 몽땅 거둔 거를 다 주민자치 재원으로 주는 거를 이미 시도하고 있잖아요. 몇몇 지자체에서. 근데 하면서 그렇게 되면 예산이 상당히 넘어와요. 그러면 예를 들면 1억 정도가 주민자치위원회가 자율적으로 사업하게 넘어오면
이걸 정말 사고 없이 인건비는 못 쓰고 뭐 이런 몇 가지 제약이 있잖아요. 잘 할까?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역량을 되게 많이 얘기를 해요. 이 두 개가 사실은 팽팽하게 지금 자치분권을 둘러싸고 전개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제도도 고치지만 우리가 이제 이런 소리 안 듣고 좀 주민자치 제대로 하려면 우리의 자치 역량을 올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죠? 몇 점 주고 싶습니까? 몇 점 주고 싶습니까? 이 5점 척도예요. 매우 좋다. 매우 부족, 보통, 뭐 괜찮음, 아주 괜찮음. 5점 척도로 하면 어떨까요? 우리의 지금 현 자치 역량은요. 주민자치위원으로서 몇 점 주고 싶습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30점? 그럼 여기에 속하는데? 푸어에? 잘 못한다에 속하는데? 역량이 없어요. 예. 형식적인 것 같아. 예. 그 말도 맞는 말 같아요. 예. 그냥 저기 정부에서 하라 그러니까 만들어. 네,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교육들이 계속 이루어지기는 하는데 또 구조적으로 한정이 있죠. 주민자치위원들의 임기가 제한이 많나요? 여기도? 뭐 몇 번밖에 못 하나요? 2년 하고 연임만 가능해요? 위원장은. 예. 그래서 많은 지역에 가보면 주민자치위원분들이 좀 알아지면 어때요? 임기가 끝났다. 위원장 그만둬라. 그래서 사실은 역량이 쌓일 사이도 없이 계속 교체되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 교육 자체가 너무 좀 조금밖에 없잖아요. 또, 그죠? 그리고 또 어때요? 위원님들이 오늘도 오시는 게 이거 정말 귀한 시간 내서 오셨을 것 같아요. 그죠? 생업을 해야 되는데 마냥 교육이 많다고 해서 또 좋은 것도 아니에요. 이게 참 딜레마예요, 딜레마. 그래서 이게 참 어렵다라는 얘기를 저도 뭐 솔직히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아무리 좋은 교육을 열어놔도 생업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오시기에는 참 쉽지가 않구나. 그런 얘기와 함께 그럼 그렇다고 교육 뭘 모르고 그냥 자원봉사 수준의 주민자치 밥 먹고 회의 참석하고 봉사 나오려면 봉사 나가고 이런 정도의 주민자치 위원 생활만 계속하게 할 거냐. 이게 이제 그 딜레마인 거죠. 그래서 한번 우리가 이거는 고민을 좀 해보자고요.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이 부분은. 그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주민자치 잘하려고 그러면 선생님 이제 말씀 열었으니까 이제 하셔야 돼요. 위원님. 조금 전에 안경 쓰신 위원님. 뭐가 제일 필요한 것 같아요? 주민자치 잘하려면. 저희가 심의를 할 수 있는 네. 주민자치잖아요. 예, 예. 지금 현재로. 그러면 각 동에서 동장하고 위원장하고 네. 한 통속이 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제가 이제 4년째 주민자치를 하다 보니까 네. 이게 종계 정보다 그래서 그냥 한 통속으로 가고 있거든요. 견제와 비판 기능이 없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도 지금 그런 비판을 좀 하고 싶어도 기득권이 흘러가고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용기가 필요한 거네요. 용기가 필요한 게 비판하고 견제할 수 있는 기득권의 조직을 예. 제가 신입으로서 이길 수가 없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예, 알죠. 그렇게 하면 내가 이제 불리해지니까. 그래서 예. 동장을 견제할 수 있는 주민자치인데 견제 세력이 안 되고 그냥 협조해주는 그런 아니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벗어나려면 어떤 역량이 필요하냐니까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정확한 조직과 정확한 매뉴얼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주민자치가 요렇게 가면 안 된다라는 네. 기본적인 역할에 대한 인식 플러스 제가 보기엔 용기가 필요해요. 그죠? 의식이 명료해야지 그걸 깰 수 있거든요. 그죠? 깬다라는 말이 좀 이상하네.
협조자이기도 하거든요. 협업을 해야 돼요. 관과 주민자치위원회는 제일 좋은 게 법원은 협치관계예요. 이게 대립은 아니에요. 대립. 그러니까 대립할 수도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대립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네, 예. 이제 뭔가 잘못돼 가고 있는데도 이거를 견제하거나 비판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자, 혹시 어떤 역량이 여러분들에게 더 보태지면 주민자치를 잘할 수 있을까요? 예, 저는 제가 그 주민자치 시범사업 자문위원, 지금은 원래는 안 해요. 계속 자문위원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디를 갔는데 이게 토론회를 했어요. 거기 주민자치 시범사업이라는 게 이렇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가보면 막 헤매면서 가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근데 거기서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기초 역량이 좀 부족한 것 같다. 기본이 정말 우리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다. 예를 들면 주민자치라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런 역량들만 계속 교육을 해주는데, 주민자치 사업 이렇게 해라, 뭐 또 뭐는 이렇게 해라, 이런 걸 하는데, 그거보다는 기초적인 역량을 좀 더 키워주는 게 바탕이 좀 부족하니까 해달라, 이런 얘기도 또 들었어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면도 있다. 예,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위원분들이 좀 다양하시잖아요, 사실은. 뭐 그 정치 활동이라든가 행정 이런 걸 굉장히 잘 아시는 분도 계시고, 그냥 굉장히 순수하게 난 우리 지역 위해서 일 좀 하겠다, 이래서 오신 분도 있고, 그죠? 굉장히 좀 다양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폭넓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가 이제 교육학 전공이고 주민자치 이 연수를 이제 굉장히 좀 오랫동안 담당을 했어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한국자치학회에서. 근데 이제 대체로 주민자치 교육을 할 때 뭐를 해달라 그러냐 하면요, 아까 우리 선생님 얘기하신 대로 주민자치 사업 어떻게 하면 잘하느냐, 그죠? 어디 사례 좋은 거 없냐, 이런 걸 되게 많이 요구를 하세요. 우리 애들로 치면 어떤 걸까요? 기초 체력은 없이 또 이렇게 어떤 뭐 이런 철학적인 그런 어떤 그 무장이 안 된 상태에서 약간 조금 뭔가 좀 어디서 행거를 이렇게 좀 하고 싶은, 시간도 짧고 그러니까 되게 그런 요구가 많아요. 제일 먼저 저희한테 강의를 요청하면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어디서 좋은 사례 없냐 그래요. 좋은 사례. 제가 시흥도 좋은 사례가 많잖아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제가 여기 담당 공무원 분에게 시흥시에 좋은 사례를 좀 달라 그랬더니 몇 개 주시더라고요, 또. 그래서 이제 다른 데다가 소개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이제 여기 시흥, 안산, 부천 또 이런 데가 주민자치 잘하잖아요, 그죠? 이제 그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최근에 와서 들은 생각이, 이게 이제 우리가 요구하는 게 이게 대부분 이게 주민자치 사업이라든가 주민자치를 직접적으로 하기 위한 역량이고요. 근데 그 밑에 들어가면 이런 민주시민성이라든가 기초적인 인성, 덕성, 기술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 주민자치를 하면 이게 조금 한계에 오는 것 같아요. 한계가. 그러니까 기초 체력이 약한 거야, 우리. 그죠? 이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이 부분이 좀 우리가 앞으로 주민자치의 중요성이나 역할에 비추어 보면 이런 어떤 민주시민성 같은 게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번 조금 이제 뒤에 얘기 들어보면 도대체 나는 민주적이야, 나는 민주시민성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실 텐데, 그런 것들이 어떤 건지, 또 우리에게 좀 어떤 부분들이 좀 부족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이에요. 이제 본론으로 갑니다. 이제 민주시민교육 하자고 난리예요. 이 이유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왜 이렇게 민주시민교육 하자고 온 세상이 난린가? 조례를 만들고 법을 만들고, 뭐 경기도 같은 데는 이미 경기도 조례가 있고, 시흥은 보니까 자체 조례는 없는데 이미 경기도 내에서도 한 5-6개 지자체는 자체로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가지고 있어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민주시민교육은 뭐냐라는 걸 먼저 한번 정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민주시민교육 조례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요런 걸 민주시민교육이라고 하자라는 겁니다. 경기도민이 세계 시민으로서 민주국가와 시민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지식, 기능, 가치, 태도 등 민주시민의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여 건강한 시민으로서 정치 생활을 영위하여 성숙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이 되게 어렵죠? 그죠? 말이 어렵습니다. 저도 이거 보고 워딩 좀 다시 좀 다듬어야 되겠다. 아마 이거 엄청난 논쟁 끝에 이렇게 했을 텐데, 여기 보면 이거 보면 이제 되게 쉬워요. 민주시민의 지향점은 뭐냐 하면 민주주의를 제대로 하자라는 거예요. 그게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때요? 우리 주민자치 할 때도 또 어때요? 우리가 작은 조직이나 가정 내에서도 민주주의의 원리, 철학 이런 걸 제대로 알고 민주적으로 하자는 거예요. 지금까지 인류가 고안한 사회제도 중에 최고의 제도가 민주주의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민주주의 그러면서 정말 민주주의를 제대로 알고 있는가? 이런 부분은 좀 다른 문제예요. 그죠? 민주주의 그럼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세요? 자유? 와, 다수결의 원칙 이런 거가 아니라요? 뭘 합의할 때 합의의 기술에서 다수결의 원칙을 갖는 거죠. 아버지가 힘세다고 뭐 한 5표 갖고 애들은 한 표씩 주고 이렇게 안 하는 거죠. 모두 다 한 표씩 갖는다. 그게 이제 제일 그 민주주의의 아주 꽃 같은 그런 어떤 의사결정 방식이었죠. 뭐 다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헌법이라는 걸 보면 오늘 제가 보니까 앞 시간 첫 번째 시간에 법 얘기 좀 했네요. 그죠? 헌법에서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가치들이 있어요. 그죠? 인권의 문제라든가 기본권의 문제라든가 이런 권리의 문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실현하려고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 가치들을 지키자. 이런 것들이 이제 민주시민교육의 핵심적 지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들으나 마나 뻔한 얘기 같아요. 하도 사회 시간에 많이 들었나요? 그죠? 한번 좀 더 가볼게요. 뭐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해요. 이게 좀 합의가 잘 안 되는 개념이기도 해요. 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조금 진짜 진보적인 학자인 홍영규 교수님 같은 경우는 민주시민교육은 당면 문제를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이성적으로 논변하며 막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이성적으로 논변하고 공동의 해결책을 자율적으로 결성하여 연대를 하고 유능하고 책임감 있는 시민을 만들어내는 게 민주시민교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분들 거 본 따서 뒤에 거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 민주시민교육은 이런 다른 교육하고 좀 틀려요. 예를 들면 여러 선생님들이 제일 헛갈려 하는 게 아마 상식적인 수준에서는 인성교육하고 헛갈릴 것 같아. 우리 인성교육법도 만들어졌잖아요. 우리가 인성교육법 왜 만들었어요? 애들이 공부는 잘하고 유능은 하긴 한데 도대체 인간으로서의 덕목을 못 갖췄다. 그래서 어때요? 인성교육 하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주로 개인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한 성품을 좀 더 강화하려는 그런 교육을 인성교육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옛날에 국민교육을 받았어요. 그죠? 우리는 국민교육 헌장을 다 외우셨나요? 혹시 지금도 외우시나요? 혹시 연세 드신 분들 중에 5.16 군사혁명 공약 이런 것도 외우셨나요? 네, 어르신 분들 중에는 그 5.16 때 그런 그 5.16 군사혁명과 관련된 모두 외우셨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이제 국민교육 헌장은 그때 못 외우면 어때요? 집에를 안 보냈죠. 선생님들이. 그죠? 완전히 달달 외워야 되는. 그래서 지금도 뭐 국민교육 헌장 못 외우시는 분은 없을걸요? 그죠? 이제 그렇게 국가가
가만히 보니까 이런 인간, 이런 국민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싶어서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뭐 반공에 관한 것도 있고, 개인보다가 국가가 우선한다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었죠. 그죠? 이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정치교육이라는, 이게 민주시민교육이 정치교육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왜 그러냐, 뭐 민주주의 나오지, 뭐 헌법 가치 실현하자, 뭐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 정치교육 아니야? 한국에서는 정치 얘기하면 어때요? 그건 될 수 있으면 안 해야 되는 거. 싸움 나는 교육,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내용적으로는 다분히 유사한데, 실제로 독일의 민주시민교육 같은 경우는 완전히 정치교육이거든요. 완전 정치교육입니다. 그래서 그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보면 정치교육이 주를 이루어요. 민주시민교육에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정치교육하고도 약간 조금 공통분모들이 역시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오버래핑 되는 데라고 그러죠. 근데 이제 민주시민교육은 사실은 정치교육도 아니고요. 또 국민교육도 아니고 인성교육도 아니고, 그치만 일정 부분은 공유하는 독자적인 영역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영역이 이제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민주시민 교육은 왜 이렇게 막 법도 만들고 하자고 난리인가? 이제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4가지 정도로 민주시민 교육이 우리 사회에 아주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이 헌법 1조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죠? 헌법을 딱 보면 우리는 민주공화국이고, 그죠?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그 다음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느끼셨나요? 이거를? 이게 법에 이렇게 우리가 전 국민이, 이 헌법은 어때요? 보통 법하고 달라서 개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국민 투표를 해야 개정. 그래서 잘 못하는 거예요. 개정이 굉장히 일반 법률은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도 하고, 뭐 조례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통과시키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헌법에 관한 경우는 정말로 국민투표를 통해서만 변경이 가능한, 개정과 뭐 변격이 가능한 내용입니다. 근데 그 1조에 우리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왜 우리가 이거가 잘 안 될까요? 그죠? 이게 굉장히 가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여기다 썼을 것이고, 이게 보통 고민을 해서 썼겠습니까? 이거를, 그죠? 이런 뭐 법 하나 만든다라면 아주 뭐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근데 이 민주주의가 잘 안 되니까 이걸 좀 우리가 지키면 사회가 제대로 작동할 것이다. 우리가 훨씬 더 나은 사회로 갈 것이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원래 추구했던 이 가치를 한번 제대로 알고 제대로 한번 써먹어 보자, 일상에서. 이게 이제 이 민주시민교육을 하는 첫 번째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알기만 하면 뭐예요, 그죠? 그 원리들을 학습을 해야죠, 원리들이. 어떻게 하면 그런 민주적으로 살 수 있는가. 이걸 이제 원리를 학습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공동체 의사결정할 때 아까 이제 뭐 다수결의 원칙,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온 거죠. 어떠세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조금 민주적으로 의사결정이 되나요? 어르신분들이 막 밀어붙이면 못하는 거 아니에요? 고모님들이나 뭐 간부들이 막 밀어붙이면 못하시는 거 아니에요? 안 밀어붙이세요? 또 동장님이 뭐 다 들어보니까 이거 아니에요. 뭐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없으세요? 아이고, 여기는 그럼 꽤 괜찮은. 주민자치위원회는요. 네. 동정이 관여를 할 수가 없어요. 여기 시흥이죠. 맞아. 근데 이게 달라요. 저희는 이제 전국을 보는데, 전국을 바라보면 조금 아까 굉장히 달라요. 헌법 1조를 말씀하셨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우리가 다수의 의견에 따르다 보면 소수의 의견들이 있잖아요. 그죠? 소수의 의견들. 근데 그 소수의 의견도 나름대로 존중하고 배려한다
라는 게 민주주의 원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을 하려면 어때요? 이런 어떤 의사결정을 하려면 토론, 대화, 타협, 조적 이런 것들이 능숙해야 돼요. 우리가. 그죠? 이런 기술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토론하고 얘 반대하면 왜 반대하는지도 들어보고 좋다라는 사람은 또 당신은 왜 좋다 그러는지도 들어보고 근데 소수이지만 또 이 소수의 의견들이 있으면 그걸 그럼 우리가 또 어떻게 할 거냐도 고민하고 이런 어떤 것들이 학습이 안 돼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의외로 우리가 뭐 저부터도 어때요? 말 많으면 뭐라 그래요? 말 많으면 공사. 그리고 식당에 가가지고 막 이것저것 시키는 거 하면 끝에 가면 어때요? 통일하자. 소수의 의견 없잖아요. 그죠? 뭐 그게 이제 그게 은근히 이제 효율성 문제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 거기도 한데 사실 일상에서 그런 게 획일적인 게 되게 많죠. 예를 들면 지금 아마 이런 다수의 의견에 굉장히 그동안 많이 따랐던 게 그 양심적 병력 거부자들 그죠? 그 의견이 굉장히 달라요. 그걸 불공평하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 또 뭐 그러면 또 뭐 나는 거짓말하는 사람 생길 거라는 말도 있고 이제 그런데 사실은 그런 것들도 어때요? 지금까지는 존중이 안 됐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 민주사회가 성숙해 가니까 그런 소수자의 의견도 수용하는 쪽으로 지금 흘러가는 거잖아요. 이게 많이 나아진 거죠, 세상이. 그죠? 이제 이런 것들을 좀 학습을 하자, 우리가. 이제 우리가 민주주의 원리를 좀 학습해보자.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이거 여쭙고 싶어요. 시흥에서 제일 중요한 의사결정은 누가 할까요? 시흥 발전에 관련된 제일 중요한 의사결정은 누가 할까요? 시장님과 시의회가 하죠. 그죠? 우리 제도가 그렇잖아. 우리의 대표를 뽑아서 올려놓고 이 사람을 누구 보고 견제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일일이 견제할 수 없으니까. 시의회 보고 당신이 시장 잘하는지 한번 잘 살펴보고 비판도 하고 안 된다라면 막기도 해라. 이거잖아요. 그죠? 이제 그럼 그게 잘 작동되고 있나요?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데 사실은 시의회든 시민이든 누구의 얘기를 듣고 의사결정을 해야 돼요? 시민의 얘기를 들어야지 되죠. 근데 이제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대의제도가 갖는 한계라고 얘기하는데 해놓으면 어때요? 우리말 안 듣고 어때요? 자기네 당 탈당 이런 거 예를 들면 우리는 이분이 자유한국당인 줄 알고 말이야. 자유한국당 사람이어서 뽑아놨는데 갑자기 우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탈당해버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약속 아닌가요? 그죠? 이게 뭐가 잘 안 돼. 대의제도라는 게 우리가 대표를 뽑아서 누구한테 보내놨지만 그 사람이 우리의 의견을 다 수렴해가지고 활동한다는 건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지만 또 더 문제는 그럴 의지가 별로 없는 것 같아. 그죠?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특히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 보면 도대체 우리의 대표가 맞기는 한 거요? 그죠? 우리의 대표가 맞기는 해요?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양한 참여의 루트들을 만들잖아요. 우리의 말이 들어갈 수 있는 다양한 참여 루트를 참여라는 이름으로 하죠. 그죠? 참여라는 이름으로 하는데 이런데 적극 의사를 개진하고 껴들어야 돼요. 예를 들면 제가 잘 모르지만 새로 된 시흥시장님이 뭘 하는데 힘이 모자라면 우리가 잘하도록 막 보태줘야 돼요. 그죠? 근데 이게 봤더니 잘못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가만히 있어? 한번 지켜봐 볼까요? 잘하실 때까지? 아니죠. 말해야 돼요. 말해야 됩니다. 발언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또 누가 우리 시의회 우리 지역의 중요한 의사결정에서 상당히 좀 잘못 가고 있다. 내 생각에. 그러면 말해야 돼요. 근데 물론 말할 때는 어때요? 말하는 룰이 따로 있는 거예요. 막 생각날 때마다 가서 얘기하면 어떡해.
미쳤어. 아니면 이게 문제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 우리가 또 말하는 기술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걸 이제 한번 우리가 해보자.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어떨까요? 그 사회에 이런 분들이 많아지면, 역량 있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굉장히 사회가 좋아지겠죠. 함부로 절대로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말 안 하고 있어도 딱 견제가 되고, 왜 시흥도 그러실 것 같은데요. 원로분들이 딱 지키고 있으면 시장분들이 함부로 못 하잖아요. 또 주민자치위원회 눈치도 보시잖아요. 영향력도 받잖아요. 주민자치위원회 다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만약에 이제 동장님 혼자 그렇게 생각한다.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 내에서도 위원장님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주민자치위원들은 다 이렇게 생각 안 한다. 그럼 다 이제 어때요? 우리가 제대로 된 합리적인 그런 어떤 사고, 역량들만 있으면 굉장한 견제가 되고 발언도 할 수 있고, 이제 그런 측면들 때문에 이런 역량 있는 시민들을 많이 길러 놓자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좋아할까요?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죠? 예,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시민교육의 역사를 보면 요걸 안 좋아하는 정부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저희가 이제 간단하게 보면, 이때 40년대, 50년대, 우리 해방되고 나서, 이때는 뭐라고 그러나, 나라를 형성할 때야. 그죠? 이제 막 나라를 만들 때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공민이라는 교과, 혹시 뭐, 여기는 그렇게 연세 드신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은데, 이런 공민이라는 교과서 본 적 있으세요? 공민? 예, 국민이라는 말도 아니고 공민이라는 말 쓰고요. 이게 미국식 민주주의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가르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 정부가 되면 여러분들이 도덕교과 다 배우셨나요? 예. 도덕은 어때요? 꼭 지켜야 되나요? 예, 그 도덕교과를 굉장히 강조했죠. 그죠? 요런 게 이제 요때였습니다. 근데 요때만 해도 좀 나아요. 근데 이제 4.19 혁명, 5.16 군사 쿠데타 이렇게 이어지면서요. 정권 이데올로기 주입을 위한 정치 교육으로 이게 이제 민주 시민 교육이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혁명과 공약을 전 국민에게 외우게 했어요. 그 내용 보셨나요, 혹시? 5.16 쿠데타를 정당화하는 내용들이죠. 그죠? 이런 것들을 전 국민에게 외우게 하고, 또 반공 이런 걸 국시로 막 엄청나게 했잖아요. 요즘에 와서 김정은 뭐라 그래야 되나요? 위원장 오면서 많이 생각이 훨씬 더 많이 변했죠, 지금. 그죠? 그 사람 그렇게 뿔난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이상한 사람은 아니구나. 팬클럽도 생겼다라니까. 그렇죠.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가서 두 번째 회담 때 팬들이 많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팬클럽 수준은 아니지만 그분 굉장히 좀 인기가 있어졌죠. 자, 이렇게 되고 이게 68년이 되면 드디어 국민교육 헌장을 선포해서 국가주의적인 정치 교육을 이걸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교육 헌장 첫머리가 어떻게 시작해요? 우리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 다음에 조국과 민족과 국가를 위하여. 왜 요즘 애들한테 그런 말 하라, 그걸 진짜 하나하나 새겨가지고 해석하라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국가가 중요해, 내가 중요해. 당장 그런 얘기 나올 거예요. 내가 살아야지. 이런 얘기. 근데 그 안에 사실 내용을 그걸 해석을 해보면요. 굉장히 국가주의적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죠? 그러다가 이제 또 7, 80년대가 돼서 유신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장기 집권을 꿈꿀 때는요. 저도 이거는 생각이 나요. 국가 비판하면 어떻게 돼요? 목 잘리죠. 목 잘리죠. 교수든 뭐든 바로 집어갔어요. 제가 아는 교수님은 택시 기사가 신고해가지고 서울대 교수직에서 잘린 사람도 있었어요. 아니, 나라가 이래가지고 살겠냐. 택시 타가지고 그때 막 유신하고 그럴 때 그 얘기 수업 시간에 해주시더라고요. 그 뒤에 복직이 되셨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국민윤리학과가 생겼어요. 국민윤리학과라는 것도 생겼어요. 이 서울대 내에서 국민윤리학과에 진학하면 등록금 전액 면제였어요. 이럴 때는 그런 정책까지 있었어요. 굉장히 국민윤리,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러죠? 정치 도구적으로 쓰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없었고, 다만 이 나라가 잘못하는 걸 비판하는 사람들은 누구였어요? 의식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학생운동 이런 거 중심으로 이게 명목이 이어져 옵니다. 그래서 90년대가 되면 이제 문민정부가 들어오면서 이제 본물처럼 이게 이제 의식들이 막 요구들이 쏟아지기 시작하잖아요. 민주화에 대한 열기가 대단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막 하면서 시민운동 차원의 민주시민 교육이 이제 활성화를 띠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때 시민운동의 특징 중에 하나는 감시 활동이에요. 주로 무슨 감시를 하는 거가 최고의 그 민주화 활동이었던 것 같아요. 뭘 좋은 대안을 제시하기보다는 막 굉장히 감시하는 활동 비슷한 거. 여기 보면 뭐 예를 들면 환경단체 같은 경우는 어때요? 환경 감시하고, 경실련 같은 데서는 경제 정의가 뭐 위배되는 게 없나, 뭐 이런 걸 살피고, 이런 것들이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운동 하시는 분들이 상당 부분 이 민주시민성을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좀 유지를 했던 것 같고요. 사실은 이때 그 사회운동 하셨던 분들이 지금 이제 정치인들이 많이 되신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그죠. 우리 지금 정치인들의 주류를 이루는 분들이 이때 민주화 세대들이 이제 지금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000년대가 되면, DJ 때, YS 정부 때 말고 DJ 정부 때 민주화 운동 기념사업회가 생기고요. 이게 사이트가 있습니다. 있고, 이거 정부가 운영하는 조직이죠. 근데 거기에 시민교육이라는 저널을 발간을 해요.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저널을. 그러면서 최근에 와서는 이제 이 민주시민교육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기 시작하죠. 경기도가 제일 앞서 있습니다. 이재정 교육감님이 그 학교의 정규 커리로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교과를 만들고 운영을 해요. 서울도 있고, 거의 다 이제 거의 모든 지자체들이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교과를 만들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어때요? 초등 3, 4학년 거, 초등 5, 6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교재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그래서 한번 구해다가 읽어보시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혹시 자녀분들이 이런 연령대에 있는 분들은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읽어봐도 너무 괜찮아요. 이 책이. 이제 괜찮습니다. 자, 앞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민주시민교육은 도대체 어떤 내용들을 다루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넘어가고요. 이런 내용들을 다뤄요. 지식도 다루고 기술도 다루고 태도도 다룬다. 지적인 뭘 알게 하는 지식도 많이 주입을 하고, 뭐 지식도 많이 공유를 하고, 어떤 스킬 같은 거, 기술, 민주주의를 위한 스킬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태도 같은 거,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눕니다. 우리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제가 말하는 거의 역량들을 내가 얼마나 갖추고 있나를 한번 생각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정체성, 권리, 책임과 의무의 구현, 공공문제에 대한 적극적 관심과 참여, 그 다음에 능력 수행을 위한 기술은 비판적 사고, 의사소통, 문제 해결, 사회적 기술 이렇게 돼 있고요. 이런 데서는 이렇게 뭐 존중, 연대, 책임, 인정, 공동선, 그죠? 이타적 마음, 근거와 증거, 그리고 논의를 통해 자신의 견해를 수정할 용기,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얘기하고, 특히 무임승차 의식 극복 같은 건 굉장히 따로 꼭지로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씩 볼게요. 자, 먼저 정체성이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나는 누군가라는 것보다는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분들이시니까 주민자치위원회는 어떤 것이에요? 뭐 하는 데예요? 이런 것들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주민자치위원회는 뭐 하는 데지? 그죠? 어떤 기능이 부여되어 있지 법적으로? 또 우리가 희망하는 건 뭘지? 현실은 어떻지? 이런 것들을 분명히 알아내는 거예요. 정체성이라는 게 여러 각각의 단위에서 다 가능한 얘기죠. 그러면 이제 내가 주민자치위원회는 그럼 또 어떤 존재지? 이런 어떤 정체성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본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어떤 뭐 여러 가지 얘기들 하는데 특히 이제 뭐 시흥이나 안산 같은 데서는 국민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럼 도대체 한국 국민은 누구예요? 국민은 누구예요? 예를 들면 뭐 국적만 있으면 국민이에요. 국적은 없지만 한국에 엄청나게 도움을 많이 주는 사람은 국민이라고 부르면 안 되나요?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이제 한번 이렇게 성찰해, 그러니까 고민을 해보는 거죠. 그냥 비판적 사고 없이 받아들이기보다는. 그래서 저는 주민자치위원분들에게 이 얘기 꼭 드리고 싶어요. 주민자치위원회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어떤 역할과 기능을 이 사회에서 기대받고 있고 나는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이런 거 좀 한번 고민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권리입니다. 그럼 주민자치위원회 권리는 뭐야 도대체? 권리는 뭐고, 그죠? 의무는 뭔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을 해보자고요. 그럼 이 부분이 해결이 돼야지 어때요? 주민자치위원회 할 만한 거예요. 이게 뭐 하는지도 모르고 계속 따라가고 있어. 남이 걸음지고 장애가니까 계속 따라가고 있어.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어떤 주민자치 사업 잘하는 방법 알려달라고 그럴 때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하면 되게 지루해 하세요. 근데 이거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때요? 우리가 되게 힘들죠. 실제로 주민자치 하기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장애인으로 오면, 장애인의 권리는 뭐냐. 민주시민교육에서 장애인 권리교육 같은 거 되게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장애인은 어때요? 권리들을 다 적어놨어요, 법에다가. 그분들은 사회로부터 배려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죠? 근데 국가가 안 해준다. 또 우리 사람들이 그걸 무시하고 있다.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을 요구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책임과 의무, 참여와 실천. 그죠? 우리는 참여하고 실천해야 되는 그런 어떤 걸 우리가 가지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시민들 자체는 책임도 있고 의무도 있다. 권리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들을 제대로 아는 겁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마 이 부분들이 되게 관심이 많으실 텐데, 그러면 어떤 일을 하려고 그러면 알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것에 다가가는, 그것을 해결해내는 그런 어떤 기술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기술의 핵심적인 것들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판적 사고력, 소통 기술, 문제 해결력, 사회적 기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시민교육 얘기하면 비판적 사고력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 굉장히 많이 하고요. 의사소통력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하고 또 문제 해결력, 사회적 기술 이런 것들을 적절한 수준으로 가지고 있어야지 주민자치위원도 잘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선생님들은 어떠세요? 이 중에서 어떤 게 지금 제일 부족하다고 보세요? 우리에게 부족한 게 있다면 4개 중에 개인적으로 어떤 것들이 좀 부족하세요? 이거요? 예, 사회적 기술 부족하신 분들도 많죠. 예, 선생님 그렇고. 선생님 뭐가 부족? 비판적 사고력. 예, 문제를 제대로 보는 거예요. 문제를 제대로 이거는 막 이렇게 비난하는 거하고는 틀린 기술이에요. 크리티컬 띵킹이라 해서 조금 다른 영역이거든요. 어떤 현상을 분석적으로 제대로 보는 거예요. 앞뒤에 이면을 뒤집었다 엎었다 하면서 보는 거죠.
이런 거 표현 기술. 그 애들이 왜 요즘에 그 논술에서 핵심적인 논리력이 비판적 사고력이에요. 그래서 대학에서는 교과로 비판적 사고만 따로 가르치는 데도 많습니다. 그죠? 어떠세요? 소통 기술은 괜찮으세요? 위원분들이 이 기술 없으면 어떨까요? 주민자치위원이 이 기술이 없다. 어떠세요? 주장만 해, 계속. 주장하기 전에 뭐 이렇게 이유도 되고 합리적으로 뭘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게 타협이 되는데 계속 주장만 해. 맞다니까? 이거라니까? 그럼 왜 그거라니까? 라는 걸 설명을 해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게 합리적인 거예요. 셔야 하고. 그러니까 타협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 굉장히 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문제 해결력도 마찬가지죠.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것을 다 풀 수 있잖아요. 어떤 문제든. 그러면 단번에 답을 내는 사람도 있지만 해결해 가야 된다고 보면 과정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단계별로. 1단계는 어떻게 하고 2단계는 어떻게. 문제 해결력 기술들도 그거 배우면 굉장히 재밌거든요. 그래서 가장 합리적인 최적의 솔루션을 찾아가는 거죠. 이런 기술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태도로는요, 이렇게 관용, 똘레랑스라는 말 있잖아요. 관용, 그죠? 여러분 좀 관용적인가요? 예멘 사람들 제주도 통해 가지고 한국에 들어오려고 그럽니다. 반대하시나요? 찬성하시나요? 반대가 많으신 것 같더라고. 왜 반대하시나요? 예, 사실은 생각해 봤었어야 되죠. 우리가 이미. 그죠? 이런 정도는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도대체, 내 입장에서 여러 정보, 이런 상황을 알아보니까 나는 받아들이는 게 맞다라는 결론, 아니면 나는 아닌 것 같다. 이런 결론들, 이런 걸 가지고 있어야지 민주시민인 거죠. 역량 있는 민주시민인 거죠. 근데 관심이 없어,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근데 또 많은 그 분들은 받아들여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정말로 우리가 세계에서 지금 뭐 한 몇 번째로 잘 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국제사회 신세를 많이 졌어요. 그죠? 또 우리가 얼마나 또 그런 거에 뭐라고 그러나 외부로 표방을 많이 했어요. 이런 거, 뭐, 난민협약 이런 데도 가입을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남한테 좋게 약속한 게 많아요. 이제 그런 여러 가지들을 생각해 보면 이게 이제 고민이 많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이게 우리 사회에서 굉장한 토론거리. 사실은 주민자치센터 같은 데서요, 독일이나 스웨덴 같으면 벌써 토론 그룹이 생겨요. 스웨덴 학습 동아리 많고 이런 지역에 가면 이런 정도의 사회적 이슈가 생기면 그 공민관, 주민자치센터, 커뮤니티 이런 센터에 토론 그룹이 생겨요. 전문가 데려다가 듣든지 아니면 누가 열심히 스터디를 해서 발표를 하든지 이런 사회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토론하는 그런 문화들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몇몇 분만 좀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그런 걸 좀 깊이 알아보려고 하고. 그래서 저도 사실은 저는 약간 좀 이렇게 개방을 하자. 뭐 정말 그게 휴머니즘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아들은 저보고 낭만주의자라고 막 공박을 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런 것들이 이제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아까 이제 지식적으로 뭐 정체성의 문제라든가 저도 막 헛갈려요. 그죠? 지적으로 이제 정체성의 문제, 권리의 문제, 책임과 의무의 문제, 참여와 실천 이런 것도 이제 좀 지식으로서 좀 배우는 거 이런 게 민주시민교육에서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로 돌아오면 아까 뭐 주민자치가 도대체 어떤 존재냐,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거는 어떤 상태, 어떤 거고, 위원은 또 누구이며, 우리의 권한과 책임은 뭐냐, 또 우리는 어떻게 참여하고 실천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고민들이 충분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약간 좀 법도 애매하게 돼 있고, 또 노가 그걸 좀 잘 알려주지도 않는 것 같고,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들도 좀 정리도 필요하고 우리들 자체로도 좀 연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이제 이 능력 수행 기술은 사실 우리가 너무 주입식 교육을 많이 받다 보니까, 우리 어릴 때는 다 주입식 교육 받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해결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 같아, 지금의 기성세대가. 그죠? 근데 요즘 애들은 좀 나아요. 이런 것들을 교과에서 상당 부분 다루니까. 더 안 되는데. 공부를 입시 때문에 더 시달려가지고. 맞아. 우리보다가 좀 그게 불리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근데 어쨌든 지금 교육 과정상으로는, 문제 해결력이라든가, 뭐, 이런 비판적 사고력이라든가, 실천하고는 좀 뭐,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지만 많이 배웁니다, 애들은. 이런 태도들을,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관용의 문제. 그죠? 소위 이제 뭐, 이 관용은 프랑스 같은 데서는 굉장히 중시하는 가치이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는 관용이 그렇게 대단한 논쟁거리가 되고 관용적이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별로 안 하는데, 사실은 그 해외에서는 이거, 특히 다문화 사회라든가 뭐 다양성 사회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덕목에 속해요. 저는 제가 그 흑인 친구가 있었는데요. 유학 왔죠, 당연히 그 사람이. 근데 그분은 얼마나 유능하냐 하면, 프랑스 식민지를 살았기 때문에 불어를 기본으로 해요. 아프리카 식민지 중에서도 몇 개의 나라들은.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국제적으로 유학도 많이 가고 그래서 영어도 완벽해요. 한국어도 너무 잘해요. 한국에 와서 박사과정까지 했으니까. 근데 이분이 이제 저희 집에 좀 와보고 싶다, 뭐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저랑 이제 둘이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애기 엄마가 애기를 데리고 걸어가다가 자기 애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진짜 무섭지, 엄마가. 그러니까 그냥 안 듣게 살짝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무섭지. 그러니까 그분들도 왜 흑인도 여러 층위가 있잖아요. 근데 이분 진짜 이렇게 막 그 찍어 누른 것처럼, 왜 흑인 중에서도 왜 진짜 새카만 흑인 있잖아요. 미국식 흑인 말고 진짜 아프리카 토종,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정말 너무 미안하더라고. 그분한테. 그 사람 한국말 다 알아듣거든요. 또 그것도 있었고, 또 한 번은 제가 이분을 모시고 국가기관에 자기가 뭐 농촌진흥청에 가시고 싶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농촌진흥청 어느 부서에를 가서, 오래된 얘기입니다. 조금 오래된 얘기. 요즘에는 그런 분들 좀 적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당연히 이 사람이 한국말을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전화를 거는데 그 담당자가 다른 분을 이제 내가 가서 이제 사정 설명을 해서 이런 걸 이분이 좀 파악하고 싶어 한다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다른 방으로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오라고, 이제 그 사람을 오라고 그러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야, 여기 까만 놈 한 놈 왔는데 네가 와야겠어. 진짜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 말을 한 거예요, 자기 친구한테. 친구 이제 좀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뭐 이게 오라고 그러기도 좀 미안하고 뭐 그랬는지, 어쨌든 제가 너무 미안해가지고 제가 나오면서, 너무 미안하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당신처럼 흑인이 인텔리전트한 경우가 잘 없어서 이제 그런 상황이 생겼다 그랬더니, 그냥 이해는 한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정말 진짜 이거는 문제 아니에요, 이거. 그죠? 그 애기 엄마는 그래도 살짝 지나가면서 이제 무섭지? 자기 애한테. 이제 이런 정도였지만, 이분은 야, 까만 놈 한 놈 왔다. 네가 와야지 해결이 되겠다.
그죠? 이게 진짜 문제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연대라는 게 있어요. 연대. 그죠? 우리가 연대를 잘 하나, 이거 뭐 협동이라는 말로 써도 좀 약간 개념이 다르지긴 한, 어떤 사회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대를 잘 하시나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에요. 그죠? 나는 빠져, 그냥 나는. 너는 해, 나는 빠져. 뭐 이건 아니라는 거죠. 뭐 이런 어떤 공동선에 대한 관심, 차이의 인정과 수용, 관용하고도 연결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인간 자체에 대한 존엄성과 평등에 대한 믿음, 이타적인 마음, 공정하게 행동할 자세, 그죠? 그 다음에 근거와 증거, 그리고 논의를 통해 자기가 잘못됐으면 그걸 수용할 수 있는 능력, 수용할 수 있는 자세,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런 거에서 연대 이런 거에서 책임 이런 거 안 지고 무임승차하는 사람. 그럼 사실 되게 미안하게 생각해야 돼. 불가피하게 무임승차가 됐다라면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해야 되죠. 그죠? 이런 것들이 민주시민 의식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런 의식들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으면 어떨까요? 진짜 바람직한 세상이 되겠죠. 그죠? 그렇지만 뭐 모두에게 기대하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적어도 저는 주민자치위원 분들은 지역의 리더시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그러려고 애를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제일 안 되는 게 뭐예요? 이 중에서 제일 안 되는 게 하나만 우리 정해서 실천을 한번 해보죠. 뭐가 제일 안 되는 것 같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는 예를 들면 일본에 갔더니, 제가 며칠 전에 일본 갔다 왔어요. 일본은 주민자치회가 정례회라고 불러요. 근데 그 정례회가 회비를 받아서 운영해요. 우리는 회비를 안 받잖아, 주민들에게. 그죠? 거기는 가구마다 회비를 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홋카이도에 가서 3개 지역을 봤는데 75% 정도가 회비를 내요. 4,000원에서 8,000원 정도 내요. 그러니까 좀 지역마다 다 차이가 있어요. 그럼 그 돈을 어디다 내냐면 정례회에다 내는 거예요. 그럼 그 돈으로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는 거죠. 우리는 이제 그게 지금 제도가 좀 잘못돼서 주민세로 넘어가서 관이 걷어서 관이 써버리는 그런 제도로 가버렸다고 얘기하는데 일본 같은 데서 직접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걷어요. 회원 가입하라고 얘기도 하고. 그 돈을 가지고 집행하는 진짜 주민자치예요. 그래서 그리고 거기서 하는 것 중에 굉장히 재밌는 보통은 우리랑 똑같은 사업들을 해요. 청소년도 돌보고 노인도 돌보고 이것저것 하는데 되게 재미있는 거는 가로등에 관한 비용을 정례회가 내게 돼 있더라고요. 가로등 켜는 비용을. 그래서 그거를 돈이 좀 부족한 지역에 불을 꺼버려요. 두 개 중에 하나씩 켜거나 지역의 전기세를 정례회가 많이 못 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같으면 참 특별한 경우죠. 우리는 아무도 안 댕겨도 밤새도록 불 켜놓잖아. 근데 이분들은 이제 그 돈을 정례회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끄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물어봤어요. 그럼 그 25%, 75%가 4,000원에서 4,000엔에서 8,000엔 정도까지 내는데 그건 다 달라요. 근데 내는데 그럼 안 내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어떤 벌을 주느냐 그랬더니 현재는 벌이 없대. 벌을 안 주고 있대요. 다만 계속 그 가입하라 그러고 가입을 하면 좋은 게 뭐냐라고 얘기했더니 거기는 지진 이런 게 많이 나잖아요. 재해 이런 게 많이 나는데 정례회 가입을 하면 예를 들면 지진이 이렇게 나면 거기는 이게 혼자 사시는 분들 많거든요. 거기도. 그러면 이분들한테는 연락이 가요. 친구도 생기고 연락이 가는데 그런 거 저런 거 안 하는 혼자 사는 사람은 연락도 안 되는 거죠. 연락도 잘 안 돼가지고 쓰나미 이럴 때 죽을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망이 있다라는 걸 계속 알리더라고. 우리가 위험한 상황이 오면 정례회에서 이렇게 알려주고 이웃과 함께 축제도 하고 이러는데 참여할 수 있으니까 정례회 가입을 하고 회비를 내라. 그래서 저는 이 주민자치 제도 지금 새로 설계하고 있는데 지금 막 정부가 새로 하려고 하잖아요. 회비를 주민자치회에서 직접 받으면 어떨까 이 생각했는데
또 많은 분들이 주민자치회로 내라 그러면 우리나라는 안 낼 것이다. 차라리 걷어가지고 주민자치회로 주는 게 낫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요즘에 와서 아파트들이 지어지면서 그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주로 안 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 이사 온 사람들이 안 낸다. 그 원래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그거는 당연히 내는 돈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민자치가 그렇게 하면 우리가 진짜 그 주민자치에 대한 의식도 있고 인식도 하고 뭐 이러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자, 뭐 어쨌든 됐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경기도가 이제 아까 민주시민교육 교재 있는 거 봤잖아요. 도대체 우리의 아이들에게 어떤 민주시민교육을 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1번이 공감과 연대, 포용과 배려의 감성을 지닌 시민으로 돼 있어요. 이 말 하나하나가 해석을 하면 어마어마하게 좋은 말이죠. 그죠? 이게 1번이 공감과 연대예요. 그죠? 타인에 대한 감수성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우리는 뭐 누가 옆에서 죽어도 감성이 없나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죠? 우리가 좀 사실은 굉장히 좀 메말라 가는 것 같아. 그런 게. 그죠? 그런 거. 그 다음에 평화, 인권, 민주주의에 대한 교양 있는 시민. 민주주의가 뭔지도 모르고, 인권이 뭔지도 모르고, 그죠? 평화가 뭔지도 모른다. 그 평화는 평화롭게 사는 게 평화다. 어떻게 사는 게 평화로운가? 이런 것들에 대한 조금 더 깊은 성찰, 지식 이런 게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시민으로서 권리와 책임을 인식하는 시민. 그 다음에 정치, 경제, 사업, 법 분야에 대한 교양, 정치적 문해력 있어야 됩니다. 이거 없으면 어때요? 제일 시흥에서 제일 중요한 의사결정은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그죠? 이거를 볼 안목이 없는 거죠. 그런 맥락. 그 다음에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책임감 있고 참여적인 시민. 이건 환경에 관한 거예요. 생명체와 환경까지 여기는. 요거는 이제 굉장히 독특한 거예요. 경기도가. 새로 나온 것 같아요. 여러분을 어떻게 어떤 애가 되라고 가르쳤어요? 저도 이거 보면서 굉장히 반성했어요. 야, 임마 너 공부 좀 열심히 해야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네 먹고 살겠냐? 이런 말 우리가 그냥 하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이 되라고 얘기하지는 않고 너 자신의 경쟁력을 좀 키워라. 이런 얘기는 늘 하지만 이렇게 좀 괜찮은 인간으로 성장하라고 별로 닥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이상해진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런 교육을 시도한다는 게 저는 너무 좋고 우리도 우리 아이들에게 또 우리 손자들에게 이런 어떤 그 민주 시민성을 좀 넣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자, 요거는 그 서울시가 약간 뺏긴 것 같죠? 그죠? 거의 뺏긴 것 같죠? 경기도 거 교재도 갖다 쓰니까. 근데 경기도가 참 그런 면에서 좋습니다. 비슷해요. 여기 환경에 관한 것만 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울교육청은 그 대신에 방향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요런 사람이 요런 능력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요런 덕목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1번이 뭐냐 하면 어떤 사회나 정치적 갈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근원적인 가치와 갈등의 핵심을 판별해내고 그 문제를 평가할 능력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예멘 문제, 예멘 난민 문제, 여러분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근원적인 가치, 갈등이 뭔가 아주 근원에 있는 게 그 단순히 싫은가, 그죠? 뭐 이런 걸 좀 한번 보고 그 문제를 제대로 볼 수 있는 능력, 이거야말로 이제 비판적 사고력이 여기 껴드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어떤 사회 문제에 대해 적절한 정보를 선택하고 그것과 제시된 해결책과 논리적으로 관련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예를 들면, 자, 이제 예를 들면 누가 뭐 논설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자, 난민 절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우리 일자리 다 잃는다. 그리고 이제 이 뭐죠? 이거 쓰고 있는 게 뭐죠? 이거 히잡? 히잡. 이제 앞으로 이제 학교에 히잡 쓰고 다닐 거다. 히잡 쓴 애들 나타날 거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런 주장을 어때요? 그런 주장에 대해서
이게 우리가 앞에 고민을 했었잖아요.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그것이 타당한 주장인가 이런 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신문 그대로 믿지는 않죠. 여러분들께서도 신문에서 뭐 논설이나 이런 걸로 얘기한다고 해서 그대로 믿지는 않죠. 예. 그 다음에 다양한 정보 출처의 신뢰도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무조건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때요? 신문사도 논조라는 게 있는 거고, 그죠?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정보를 믿으시면 안 되죠. 그죠? 그런 것들. 그런 신뢰도, 이런 것들도 출처 같은 걸 보면서 추적해서 이게 진짜 이런 주장인가 이런 걸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문제 해결 상황, 문제를 해결해야 될 상황이 오면 어떤 해결책을 다루거나 그 시나리오, 해결의 프로세스를 딱 이렇게 제대로 머릿속에 그리고 그걸 해결해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이거 없는 사람들 많죠. 막 화를 벌컥벌컥 내면서.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좀 그러셨던 것 같아요. 우리 엄마가 굉장히 논리적이시고, 우리 아버지는 무슨 뭐 일이 생기면 막 마음대로 이렇게 해결책이 안 보이시면 막 화를 내셨던 것 같아. 그 우리 엄마가 이거는 이렇게 하고요,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고 합시다. 그러면 알았어. 그러니까 여성에게, 또 본인보다가 나이가 더 어린 엄마에게 자식들 앞에서 이렇게 그런 게 되게 싫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는 보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희 엄마가 굉장히 논리적이었던 것 같아. 다 이렇게 평화롭게 해결하고. 이제 그래. 네? 화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 아버지요? 아니, 내가 화가 지금 났다. 그거 화 다루는 법은요, 화라는 책만 보면 다 해결돼요. 화가 났을 때는요, 화가 내가 왜 났지라는 질문을 해야 된대. 상대편이 나한테 화를 내게끔 안 오, 상대가 냈을 때, 상대편이 예. 나를 화나게 만들었잖아요. 예. 내가 그거를 이렇게 어떻게 갈무리를 해야 되냐, 내 안에서. 그거죠. 왜 화가 나는가. 근데 걔가 자꾸 더 화를 돋고 그거 수련이 필요해요. 그건 진짜 책으로도 유명한 책들이 있어요. 오래 다녀야 되니까 아니에요. 그 화라는 책만 보셔도 돼요. 예. 책이 막 그게 정말 베스트셀러예요. 어떻게 보면 인터넷 같은 데서 화에 관한 책 하나만 보면. 아니요. 거의 하품이 하는데 이게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뭐라 그러죠? 왜 화가 났는지 이런 걸 굉장히 제3자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지름길이더라고요. 예. 그 인간 수양 하셔야 돼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화가 이제 절대로 안 나신다고 그러더라고. 예. 그분은 그 단계에 도달했. 자기가 도가 통하셨다고 그러더라고. 사실 지금 일본 갔을 때 들은 얘기예요. 어떤 차관님이 한 분 가셨는데 계속 본인이 요즘에 아주 굉장한 도인을 만나서 도가 통한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직국에 이제 물어본 거죠. 선생님, 도 통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일단 화가 안 나. 화가 안 나,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상태가 어떤 건지 저희는 잘 모르겠는데 그분도 이제 화가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화가 안 난대요. 어떤 걸 봐도. 어떻게 막 화나게 막 이렇게 해도 화가 안 난다. 그게 도통한 거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한번 그거는 이제 개인 수양의 문제니까 한번 조금 그 책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어떤 해결책이 나왔는데 사실 지금 2개 받아들이자, 예멘 받아들이자라는 것도 타당해. 그 다음에 뭐 우리나라의 경제나 노동시장 이런 거 생각하면 막아야 된다는 것도 타당해. 그럼 같은 사안을 두고 갈등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갈등이. 그럼 뭐 찬반이 뭐 피켓 들고 날릴 거 아니에요. 앞으로 또 이제 나타날 것 같아. 이럴 때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거가 이제 좋은 능력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는 능력, 또 자신이 소속된 조직의 안이나 밖에서 정당한 결정이 잘 지켜지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가. 이거는 고문이거나 이런 분들 이거 반드시 해줘야 되는 거예요. 딱 뒤에서 관여하진 않지만 그 정당한 결정들이
지켜지도록 도와줘야 돼요. 애들한테도 마찬가지 않겠어요? 둘이 막 싸우고 뭐 갈등해도 부모가 뭐 개입하는 방식도 있지만 정당한 합리적인 결정이 훼손당하지 않게 지켜줘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아까 이제 이런 교재들에 이제 저런 좋은 가치들이 담겨 있다. 이거는 이제 책 목차를 제가 그대로 뽑은 거예요. 보세요. 인권과 시민, 다양성과 차이, 공감과 연대, 자연, 이게 시민과 제도, 민주주의, 노동과 경제, 언론과 미디어, 시민과 안전, 이런 어떤 것들이 이제 우리 교과서 안에 실려 있는 민주 시민의 교양의 내력이다. 이거는 그 경기도에서 최근에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민주 시민 교육의 내용을 전부 다 종합해 왔더니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헌법, 국제규약 등에서 보장하는, 지키라고 하는 인권과 민주주의 기본 원리에 관한 교육. 이걸 많이 하더라. 민주시민교육을 갔더니. 그 다음에 이거는 바람직한 가치관들이죠. 이런 어떤 좋은 가치에 관한 교육도 하더라. 그 다음에 민주 정치 제도 이런 데 참여하는 방식도 교육을 하더라. 그죠? 생활 영역에서 제기되는 공적 쟁점과 정책에 대한 이해와 의견 정립을 하는 교육을 하더라. 그 다음에 소통,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 이런 것들 잘 할 수 있도록 하더라.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내용이어서 제가 앞에 한 내용들과 별로 다르지 않게 이런 내용들이 이제 계속 다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 1번은 뭐냐 하면 민주주의 기본 원리라든가 인권에 관한 교육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추세다. 지금 현재 민주시민교육이 출발하는 데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돼 가는데요. 민주시민교육을 우리도 이제 받아야 되고 또 우리가 하려면 어떤 게 문제가 되냐 하면 아까 어느 분이 얘기한 것처럼 진짜로 시민교육을 어렵게 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입시 교육 중심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아직도 이 보수와 진보 간의 가치가 굉장히 달라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죠? 굉장히 다르죠. 집안에서도 싸우지 않나요? 이번 선거 앞두고 별로 안 싸우셨나요? 이번에 확 쏠려가지고 괜찮은가? 예. 그래서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되고 또 역사적으로 이제 우리가 독재, 군사 독재 뭐 이런 걸 겪으면서 시민교육을 굉장히 어렵게 해온 요인들이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민주 시민교육은 그런 맥락에서 보면 오히려 우리가 소외된 사람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초중고는 이걸 시작을 했으니까 걔네들은 이제 교육을 받을 것 같고요. 오히려 우리가 성인인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취미, 요가, 뭐 헬스 뭐 이런 것만 하지 말고 오히려 좀 이런 기본을 튼튼히 하는 이런 강좌들이 많이 열렸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는 시흥시가 되게 부럽네요. 제가 커리큘럼 보니까 여기는 정말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아서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민주시민교육은 이제 이게 알기만 하면 안 돼요. 그죠? 실천이 따라야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알게 하는 것까지도 어려운데 사실은 실천이 동반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참 그래서 이 민주시민교육이 되게 어렵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런 맥락에서 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거대한 뭐 국가의 민주화 이런 거를 논의하기보다는 예를 들면 내 일상에서 민주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 예를 들면 동네 민주주의라는 게 그래서 나오는 얘기예요. 주민자치위원분들은 동네에서 민주주의 해야 되는 거죠. 동네 공적 사안을 둘러싸고 어떻게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민주적으로 하고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들을 지키고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실천과 함께 이렇게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오늘 우리가 하려는 이 축제가 주민자치의 철학에 맞는 건가라는 질문을 한번 그런 질문을 하시면서 시작한 적이 있어요. 축제를 맨날 하기는 해. 근데 이게 축제를 통해서 우리가 달성하려는 게 뭐예요?
축제라는 걸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너머의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논의들을 우리가 하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뭐 다른 데서도 이제 그런 뭐 얘기들 많이 하죠. 뭘 공부는 잔뜩 하는데 도대체 왜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랑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근원적인 질문들 이런 것들을 좀 해가면서 그러다 보면 이제 이게 가치, 합리성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한꺼번에 학습되지 않을까. 좀 처음에 서툴지만 해나가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금 이 교육 자체가 좀 재미가 없어가지고 좀 매력적으로 하자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요. 예, 그래서 이게 요걸 먼저 할게요. 요거는 그냥 제가 더 추가로 하면서 민주 시민 교육이 꼭 지켜야 되는 그런 3가지 원칙 같은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보이텔스 바흐 합의 3가지 원칙이라 그러는데 이것은 독일에서 이 정치 교육을 할 때 이 원칙 3가지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거고 이것이 이제 민주 시민 교육의 아주 보편적 원리로 자리를 잡았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주입식은 안 된다. 뭐 막 지식을 막 전달해서 머리에 외우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거가 이제 중요한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논쟁의 투명성 원칙이라고 그래서, 그 논쟁을, 이렇게, 뭐 이상하게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논쟁을 자유롭고 누구든지 할 수 있고 굉장히 투명하게 하는 이제 이런 어떤 원칙들. 그러니까 논쟁을 좀 충분히 하게 하는 이제 그런 원칙들도 있고요. 또 하나는 수요자 지향성의 원칙이라는 원칙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들이 관심 있어 하는 주제를 학습자가 관심 있어 하는 주제를 중심으로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원칙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 이 민주시민교육 하다 보면 이 원칙을 굉장히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제가 잠깐 소개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막 이제 이 민주시민교육이 출항을 했는데 초중고 교과서는 이제 딱 개발이 돼가지고 뭐 이제 수정 보완 해가면서 정규 교과로 자리 잡았으니까 잘 갈 것 같아요. 그리고 교사분들도 이제 많은 훈련을 해서 민주시민교육은 교사도 굉장히 문제거든요. 이제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대학이나 우리 성인들을 위한 교육에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취약하다는 게 문제죠. 왜 그러냐 하면 대학생도 되게 애들보다 더 중요하죠. 왜 그러냐면 당장 사회생활을 시작해야 되고 우리는 더 중요해요. 우리 사회의 모든 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성인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애들보다가 더 중요하죠. 어떤 측면에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민주시민교육들이 더 활성화되고 다른 어떤 영역들, 직업기술교육, 뭐 취미 여가 교육, 뭐 또 무슨 교육 많잖아요. 그런 거와 함께 이것도 통합이 되든 또 다른 여러 형태로 계속 좀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도 내용도 좀 부족하고 방법도 좀 부족한 게 현실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민주시민교육은 이제 일상화되고 문화화되는 걸 꿈꾸고 있지만 그렇게 잘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혹시 또 다른 말씀, 선생님 정말 열심히 들으셨는데 어떠세요? 제가 이제 나이가 좀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요. 예. 하여튼 선생님 강의 내용에 이제까지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그런 적이 있지만은 더 알아야 될 게 많다고 생각했어요. 네. 들으면서 이제까지 접해보지 못했던 이런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저기가 이런 면도 있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주민자치위원으로서 정말로 제대로 알고 주민자치를 하고 있는가 이런 저기를 다시 한번 자성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와, 네, 멋지십니다. 선생님도 눈이 반짝반짝했어요. 아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게 더 너무 많은 뭐랄까요 후회 같은 거
좀 더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거 그런 걸 너무 많이 느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많이 더 배우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교육 너무 잘 들었고요. 저는 또 오늘 교육을 또 많이 받았지만 또 민주시민에 대한 또 새롭게 또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